AI 시대에는 특허와 지식재산 관련해서 분쟁도 많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특허와 지식재산 경쟁 시대에 우리의 기업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오늘 자세히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정종학 회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뭐 AI 시대, 뭐 반도체, 네. 뭐 플랫폼, 뭐 콘텐츠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식 재산이 중요한 시대인데, 자, 이 와중에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대한변리사회가 벌써 80주년이 맞았다고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협회가 네. 벌써 80주년이 됐는지. 우리가 변리사를 접한 게 이렇게 오랜 기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80주년을 맞은 그 소감을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946년에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특허 제도가 도입이 네.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대한변리사회가 창립됐고 네. 특허 제도는 기술을 권리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네. 특허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다음 기술을 권리로 설계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법원에서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이제 변리사 제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특허 제도와 변리사 역사는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6월 26일이 6월 26일이 변리사회 창립 80주년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군정시대입니다. 군정시대인가요? 네, 46년입니다. 46년. 네. 미 군정시대에 특허 제도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나 봐요. 네. 야, 80주년.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한변리사회. 네. 그러면 일단 변리사분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변리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충은 다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변리사에 대한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자세히 또 소개해 주시면 또 마음 참고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변리사는 특허 전문가다 이렇게 알고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기술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권리로 바꾸는 일을 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구소에서 기술이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브랜드가 새로 만들어지고 디자인이 새로 개발되고 했을 때 이 기술과 브랜드와 디자인을 어떻게 권리로 보호할 것인가. 네. 그것이 권리로 보호되지 않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개발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설계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권리로 설계한다는 것은 무형의 자산을 재산권으로 만드는 일인데 재산권은 이제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땅도 경계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은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리사의 업무는 이 특허권의 경계를 잘 설정하고 그 경계를 설정한 데 있어서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리의 경계라고 하면은 이제 경계선에서 항상 분쟁이 그렇습니다. 네. 분쟁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경계선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네. 땅도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분쟁이 맞습니다. 벌어지듯이 맞습니다. 지식 재산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경계선에서 네 재산이냐 내 재산이냐 그렇죠.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네. 이 변리사분들이 변호사하고의 업의 본질할까 성격을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면 또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형의 기술을 재산권으로 만든다. 그러면 재산권의 본질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조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라는 것은 무형의 어떤 사상인데 그것을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정확히 이해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알아야만이 그 재산권으로 만들 수 있고 경계를 기업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경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일반 법률 전문가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기업 쪽의 내용, 기술이라면 이제 뭐 상품까지 다 연결이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더 산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기업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직업군을 이제 변리사로 보고 실제 이제 분쟁으로 가면 이제 법정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이제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변리사법에 1961년도부터 변리사의 업무를 규정을 돼 있는데 명시적으로 변리사는 특허처럼 이제 지금 이제 지식재산처로 성격이 됐죠. 이제 특허권 등록과 관련된 업무도 하고 법원에서 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대리도 하는 걸로 법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지만, 근데 일부 법원에서는 이 변리사의 대리권 현재 인정되고 있는데 일부 법원에서는 또 인정이 안 되는 약간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법문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해석에 의해서 법을 제한하는 일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AI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AI 시대는 이제 뭐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대한 변리사회를 또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대를 위기라고 보시는지 기회라고 보시는지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AI는 분명 위협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AI는 이제 상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개인과 기업하고 국가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측면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는 이제 정교함 그리고 신속함을 요구하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교함과 신속함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장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의 위기를 기회로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 시대에 이제 변리사 전문가는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또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거에 대한 분석은 AI가 인간을 현 단계에서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리사가 하는 역할은 정답이 있는 것을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답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변리사의 역할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AI가 제시하는 온갖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또 AI가 지금 가장 위협적인 게 가짜를 진짜같이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게 가장 AI의 위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AI가 주는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하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이거는 어차피 인간의 몫이고 저희들 변리사에 있어서는 그건 또 가장 강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언론 미디어 환경에서는 지금 AI 시대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또 위협도 되지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가짜 뉴스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변리사나 이쪽 특허 쪽에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위협적이고 또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얘기를 해주시면 좀 참고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AI의 여러 가지 위협을 이야기할 때 AI가 인간보다 더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동작하는 프로그래밍이죠. 요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AI에게는 이제 모국어와 같은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그거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이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그 특정 분야에서 AI가 인간의 능력보다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어떤 설득을 하는 법률 문서도 AI가 인간 전문가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일반적 오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나 법률 문서 같은 경우도 AI의 자동 그 툴을 이용해 가지고 작성을 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거나 지식재산처에 자기 책임하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지금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칫 자기의 권리를 AI를 믿고 제출했을 때 훨씬 나중에 그 부작용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AI 시대에 그 변리사분들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부러운 요소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속사정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렇게 기업을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AI 시대 기회 요소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회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변리사 입장에서 이제 기업 현장 또 산업 현장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또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AI는 우리가 쓰는 뭐 챗GPT나 클로드 이런 측면의 AI 혁명도 있지만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AI가 접목이 될 겁니다. 눈이 뭐 이제 안경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뭐 신발에는 모든 분야에 AI가 접목될 거기 때문에 모든 전 산업, 전 제품에 AI가 접목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제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순발력 있게 전 세계 시장에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AI만 잘만 활용하면은 전 세계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가능성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그 기회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살펴보실 때는 야 이런 점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다. 이런 점들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 요소들이 또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AI를 잘 활용을 하려면은 데이터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데이터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민감한 데이터를 AI에서 했을 때 정보가 유출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AI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관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데이터는 기밀로 보관을 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는 AI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데이터 관리에 대한 체계가 빨리 갖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리사의 역할들도 많은 부분 이제 필요한 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또 분쟁도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기밀 유출이라든지 기술 유출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지어서 특히 이제 지식재산 IP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전 산업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지식재산이 상당히 그 관리 체계도 필요하고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한가요? 우리 변리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단 우리나라가 혁신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토양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식재산 제도가 이제 혁신 산업이 커가는 토양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토양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권리를 침해를 했을 때 그 권리가 제대로 보호가 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법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상대방이 내 권리를 침해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 자료가 상대방 기업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증거 개시 절차라는 제도를 둬서 상대방 회사에 직접 가가지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한국에서도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이게 빨리 통과된다면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생태계가 굉장히 좀 더 선진화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우려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누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 기술을 빼가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 최소한의 방어적 측면에 있어서 변리사의 비밀 유지권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 계류 중인데 기업이 변리사와 특허 침해와 관련돼서 논의한 민감한 자료, 그다음에 기술 개발 단계에서 검토 자료는 이 증거 개시 절차에 있어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기업의 권리 이런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혁신 기업들이 좀 더 제대로 된 기술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일단 그 정책적 현안들에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회장께서 말씀하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나라는 어느 나라에 이게 활발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지금 뭐 주요 국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도 지금 작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 건 지금 현재 아니다. 현재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작동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의 핵심 내용은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이 입증 책임자는 상대방이 어떤 걸 탈취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수가 없고 그걸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정확하게 상대방 기술을 탈취한 걸로 의심이 되는 기업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비밀 유지권.
비밀유지권은 이제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알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남의 기업도 비밀을 다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살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밀유지권이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나라 소부장이라든지 반도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한참 이제 있지만 기술 개발해가지고 기술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회사가 한국의 이 기업한테 특허 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허 소송을 제기해서 그 기업에 가서 관련 자료를 다 볼 수 있는데 검토 자료를 다 볼 수 있다면은 이 회사의 기밀이 누출될 수 있는 게 있을 수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증거 개시 절차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의 종류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 분류에 있어서 변리사와 주고받은 여러 가지 검토 자료는 제출을 하면은 또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막아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와 비밀유지권이 같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로만 가서는 안 되고 두 그렇습니다.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제도. 세트로 움직여야 됩니다. 세트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이 두 제도가 다 정착이 안 돼 있고 작동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비밀유지권과 관련돼서는 소관 상임위에 있는 산자위를 통과해서 이제 법사위에 교류 중이고 디스커버리는 현재 산자위 소관 상임위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올해 두 법안 다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저 협회에서도 간간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변호사하고 변리사하고 공동 그 특허 소송 같은 데서 네, 대리를 네, 한다. 네. 이런 주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저도 공동 이 대리? 일 때문에 국회에 많이 갑니다만은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변리사는 기존에 소송 대리권이 없는데 뭘 또 그렇게 요구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961년 특허 제도와 시행과 함께 변리사법이 제정이 될 때 변리사는 특허청의 지금의 지식재산체 특허 등록에 관한 대리도 하고 네. 법원에서도 그 사항에 관한 분쟁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물론 특허와 관련된 사항이 한정되지만 명백하게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원에서 이제 특허 법원이나 대법원 이외에는 받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가 양보하겠다. 대안으로 공동소송으로도 하자라고 추진하는 거지 원래 우리가 대리권이 없다는 것 취지는 아닙니다. 법에는 원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이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IP 공시를 하면 기업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변리사에서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주가 주시를 보니까 9천을 넘고 곧 만으로 간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나라 경제 생태가 좀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걸 맞추고 있는 주도주를 떠받치는 혁신 기업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혁신 기업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잘하는 혁신 기업은 좀 칭찬해 줄 필요가 있고 잘 못하는 기업들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그 혁신 기업이 특허 등록을 받았을 때 공시하는 제도가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특허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특허가 이 기업은 한국, 미국, 중국 뭐 전 세계 어디에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 경쟁 회사와는 어떤 뭐 강점이 있다.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변리사 감정서를 공시하도록 한다면은 우리나라 중소 혁신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지식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IP 공시에도 적극 검토해야 그렇습니다. 되나 개인적인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끝으로 AI 시대 또 지식 재산 특허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들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분야에 있어도 AI 시대에 우리 젊은 변리사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교함의 경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법 체계라든지 어떤 공시 체제라든지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혁신 기업이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오셔서 또 자세한 번 또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